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우연히 결혼할 남친과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을 하고 함께 뛰쳐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으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사귀어 왔는데 양쪽 부모님도 서로 잘 알고 계십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으면 저희 둘을 결혼할 것으로 모두들 예상했었죠.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자이셔서 개인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아빠 사무실에 찾아가곤 합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 아빠가 사무실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출근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구두를 신으시려고 현관 신발장 앞에 서류 봉투를 놓았었는데 깜빡 놓고 가셨다고 하면서 엄마가 나가는 길이면 아빠 사무실로 혹시 중요한 서류일지 모르니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바쁜 모양인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주말에 늘상 결혼할 남친과 함께 보내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물론 그날도 남친과 영화도 보고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하고 의논도 하고 남친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언제 갈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데리러 온 남친 차를 타고 아빠 사무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전화 드리지 않고 얼른 서류만 놓고 올 심산이었어요. 그렇지만 긴 장마로 비도 내리고 있고 남친과 오랜만에 아빠 사무실도 구경도 좀 할 겸해서 아빠가 괜찮다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아빠 사무실은 2층이라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친과 함께 아빠 사무실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아빠 혼자서 일 보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빠 개인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놀래키려고 남친에게 조용히 하며 따라오라고 손짓하고는 살금살금 거리며 아빠 개인 사무실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인가? 그런데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웃음소리였어요. 별 생각 없이 조용히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요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문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뒤에서 남친과 그 모습을 얼이 빠진 것처럼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냅다 소리 질렀어요. 세상에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를 놔두고 이 빗속을 뚫고 나와서 딴 여자랑 휘낙낙거리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빠가 죄를 짓긴 지은 모양이었습니다. 완전 열받아서 허리에 두 팔을 올리고 씩씩거리고 있는 딸을 보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네요. 아빠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한 소리 할 참인데 남친이 엄마가 여기 왜 있어? 하고 소리 지르네요. 그래서 돌아다 봤더니 살색이 다 된 얼굴로 남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그럼 뭐야? 우리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그냥 뛰쳐나오자 남친도 따라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무지 머리가 복잡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작정 걸었어요. 그런 저를 남친이 정신 차리라며 인근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예비 사돈될 사람끼리 이게 무슨 경우에도 없는 짓인지
저대로 아빠한테 화가 나고 남친은 남친대로 남친 엄마한테 화가 났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친에게도 남친 엄마가 전화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조금 안정이 된 후에 남친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두 분 모셔놓고 말 좀 들어보자 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고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카페 위치를 알려주고 두 분이서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두 분이 오셨어요. 카페로 들어서는 두 사람을 보는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왠지 모른 배신감에 화가 났어요. 아빠가 울고 있는 저에게 티슈를 건네주는데 무시해버렸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여기 있는 서준이 엄마는 너희들이 알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친구였었지. 그러다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어. 수연아, 결코 엄마를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는 그때까지도 한 말 없이 아빠가 하는 얘기만 고개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연이어서 서준이 엄마랑 내가 가까운 사이라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 너희들의 결혼은 예정대로 할 것이고 서준이 엄마랑은 사돈으로 남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빠, 지금 우리 결혼하는 게 문제야?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게 문제잖아. 엄마가 불쌍하지 않아? 엄마는 아빠가 바빠서 일하러 나가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시고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자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엄마는 언제부터 장인어른과 가까워진 거야? 계속 아빠 속이고 이럴 생각이었어?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수연이가 결혼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하면서 남친이 남친 엄마를 몰아세우자 아빠가 뭐나 되는 것처럼 꼴사납게 남친 엄마를 두둔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빠가 얄미웠습니다. 서준이 엄마는 잘못 없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거다. 다시는 맹세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겠다. 한 번만 모른 척 해다오. 미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좋아 죽고 못 살더만. 차라리 엄마랑 이혼하고 좋아하는 여자랑 살아. 그게 더 깨끗하지 않겠어? 아, 그리고 난 우리 엄마 속이고 아빠랑 그렇고 그런 불륜 저지른 집안이랑은 절대 결혼은 못하니까 그리 아시고요. 우리를 속인 것처럼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는데 제가 안 이상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오늘 우리한테 들키지 않았다면 얼마나 속였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결혼 못한다는 소리에 남친이 징징 째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친 엄마한테 카페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소리쳤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나 수연이랑 결혼 못하면 엄마 앞에서 바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남친 엄마가 제 손을 잡고서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용서를 비실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하고 서준이 아빠한테 비셔야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위자료를 두둑히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엄마를 속이고 두 분이서 별짓을 다 하셨을 테니 보상은 해주셔야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남친 엄마를 쳐다보면서 두 분이서 우리 엄마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어떻게 위자료를 지급하실 건지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고는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본질은 냅다 던져두고 막상 저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저를 따라서 쫓아왔어요. 이제 보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더군요.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저런 모질이 같은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었구나 싶어서 저도 참 한심하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딴 여자랑 줄곧 엄마 몰래 바람 피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죽겠는데 기껏 나랑 결혼 못할까 봐서
쫄래쫄래 따라 나오는 꼬락서니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남친 휴대폰을 뺏어들고 남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친이 미쳤냐며 아빠한테 들키면 엄마는 바로 죽는다고 연락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라고? 누구 맘대로? 하고는 남친 아버지 전화번호를 따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로 남친과 제가 두 분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고 급히 오시라고 카페 위치와 주소를 가르쳐드렸습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놀라셨지만 저의 격앙된 목소리에 알았다고 하시면서 바로 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에게도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믿을 수가 없다면서 거짓말이거나 장난질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맘 단단히 먹고 와. 오늘 아빠랑 그냥 끝내버려. 알았지? 하고는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친 아버지는 곧바로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꼼짝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수연이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을 애인데 두고 보자고 했는지 남친 엄마가 남친에게 전화해서 혼비백산에서 벌벌 떨면서 남친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제게 이제 아버지가 아셨으니 너네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무사하면 안 되지. 혼을 놔야지. 안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우린 이제 빠져주자고 했는데 남친은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군요. 아마도 아버지가 엄마가 진짜 바람핀 걸 아시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잘 됐네.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구경도 그런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자진 납세하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빌고 또 빌고 있었고요. 남친 아버지가 몇 마디 꺼내지도 않고 남친한테 다 들었다며 사실이냐고만 물었을 뿐인데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도 그때쯤에 도착했는데 엄마 앞에서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빠도 마지못해 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빌지 않을 거냐면서 아빠 뺨을 제대로 한 대 치셨어요. 중년의 아줌마와 아저씨가 남친 아버지와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참 별스러웠는지 구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엄마랑 이혼 안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빠가 유책 배우자이니 징벌적인 위자료 청구가 되면 알거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일 엄마한테 빌고 있어요. 남친 엄마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몸만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어찌됐건 불쌍하게 되어버린 남친 엄마를 자기라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엄마를 코너로 몰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자기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그런저런 경황 없는 중에도 그래도 저희들의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앞길을 가로막는 거라고 했어요. 남친은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이일지라도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보살피던 엄마에게도 많이도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원망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결혼할 남친과는 부모님 문제를 계기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끝까지 이혼을 회피하고 저런 형식으로 아빠가 혼자 방을 얻어서 나가서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한시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저와 남친이 결혼도 못하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별 좋지도 않은 저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혈압만 올라가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해 결혼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란 사연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로 55세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하신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때 당시는 보통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다는데 아버지와 엄마는 연애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 방앗간집 딸이었던 저희 엄마를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눈여겨보면서 좋아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동갑이셨는데 아버지 쪽 집안은 그쪽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3층 양옥집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고모들이 2분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인 아버지를 귀히 여기셨대요. 아버지가 엄마를 고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니다시피 했고 2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적극적인 대시 공세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엄마는 대학은 포기하고 방앗간 일을 돕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재수하는 입장이라 이성교제는 꿈도 못 꾸는 처지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르게 엄마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전형적인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서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적극적인 구애에 많이 설레었었다네요. 엄마는 중학생일 때부터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꽤 있을 정도로 예뻤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는 또 떨어져서 지긋지긋한 재수를 하기 싫다시고 그 지역 공립대학에 입학하셨대요.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으셨던 아버지는 그 대학에도 운 좋게 천만다행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엄마와의 이성교제가 시작되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시게 되었대요.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귀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방앗간집 딸이고 대학도 가지 못했다고 하면 사귀지 말라고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언급결에 거짓말을 했대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고 방앗간집 딸이란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집안인 것 같다고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집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사니까 교육자 집안이나 공무원 집안이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가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셨답니다. 아들이 군에 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보살펴 주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러시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대요. 아버지는 차일피일 미루며 엄마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꺼려 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의 단아한 외모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냐고 물어서 사실 그대로 방앗간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낯빛이 바뀌셨고 대학교 학과며 졸업한 후에 진로를 물으셔서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노라고 했더니 대단히 실망스러워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추궁하듯이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이것저것을 자세하게 물으시는데 태도가 덜 변하셔서 매우 주눅이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서 각오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아버지는 엄마를 앞에 두고 군대 제대 후에 학교 졸업하면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결혼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꺼내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엄마와 결혼할 거라고 선언해서 매우 놀랐었다네요. 그때 엄마는 고졸인 것과 방앗간집 딸이란 사실이 매우 불만스러워 하시는 걸 보고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헤어져 주는 것이 예의 있는 것 같다며 아버지와 만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연락도 끊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이게 모두 다 두 분 탓이다 라면서 군대에 입대도 하지 않겠으며 행에 끌려가더라도 탈영하겠다고 철없이 때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할머니가 방앗간으로 엄마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만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엄마가 이미 헤어졌으니 다시 만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니 순진한 애를 홀려놓고 군대 가는 애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 하며 화를 내더래요. 하필 예민한 시기에 딱 맞춰서 헤어지자고 하냐는 거였대요. 느닷없이 찾아온 딸의 남자친구 엄마란 사람이 들이닥쳐서 딸에게 화를 내면서 만나네 마네 하자 외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당장 가시라고 쫓아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엄마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간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헤어지길 잘했다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냐오냐 하며 키우셨는지 엄마 때문에 군대 입대하고 싶지 않다며 땡깡을 부리면서 엄마랑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알라면서 때를 쓰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결혼을 반승낙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고 마지못해 승낙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엄마는 만나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군대에서 엄마에게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서 차츰 마음이 누그러졌었다네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제대하고 나서 졸업한 뒤에 지방에 있는 시청에 근무하게 되었고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학위도 취득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고졸인 며느리로만 생각하셨다네요. 그러시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마음에 안 드신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다고 했어요. 엄마 결혼할 때 예단부터 해서 살림살이 혼수까지 적게 해왔다고 두고두고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없는 집에 장가를 보냈다고 엄마 있는 앞에서 한탄을 하기까지 했다네요. 그런 시부모를 보면서 어린 두 시누이들도 옳기를 함부로 하면서 맞짱을 뜨더라네요. 처음엔 아버지도 엄마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했었는데 모든 경제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받다 보니 아버지도 엄마한테 부모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아보자고만 하더래요. 물론 남들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엄마를 향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천대와 멸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시부모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아서 매일같이 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간섭하고 시도 때도 없이 두 시누이들이나 시부모님이 찾아오곤 했다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가 사준 아들네 집이라며 언제고 맘대로 찾아오시곤 했었고 두 시누이들은 오빠 집이라며 내키는 대로 들락거리는데 싫은 표정이라도 할라치면 대놓고 할머니한테 일러서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일장 연수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퇴근해서 돌아온 아버지에게도 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잔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어서 방관하더니 귀찮아하기까지 하면서 더 이상 엄마 편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장시간 전화 붙들고 맨날 하는 소리가
멍청한 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 말을 하시는데 그런 소리가 더 이상 지겹다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듣지 않게 할 수 없냐며 화풀이식으로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돈 뭉치 던져주고 말더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시누이들이 합세해서 엄마를 벌레 벗듯 업신 여기는데 이젠 남편까지 그러니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답니다. 그 일로 다투는 일도 많았는데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참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다네요. 옛말에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집이 시끄럽다더니 절대 틀린 말이 아니야 라면서 제발 좀 조용히 살자면서 시댁에 대한 불만 자체를 갖지 말라면서 쥐죽은 듯이 엎드려 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버지랑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마누라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했는데 내가 마누라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운 거야. 이제부턴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야겠어 하면서 무조건 때렸다고 해요. 어느 날은 심하게 때려놓고 보니 자기도 기가 막혔는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마누라 교육 잘 시키라 해서 신나게 두들겨 패줬어. 이젠 됐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패주고 교육 잘 시켰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잘했다 하고 끊더랍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 헛웃음을 지으며 망구탱이 잘했다고 한다. 허허. 네 계속 때리란다. 넌 다시는 이렇게 나한테 맞지 않으려면 우리 집 식구들 얘기 절대 나한테 꺼내지 마라. 알았어? 라고 하더라네요. 그렇게 때린 날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괜시리 안 하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반차 쓰고 들어오기도 해서 그런 날은 엄마는 밖에 나가 있다가 늦게 집에 들어왔답니다. 이혼은 당장 못하더라도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얼굴은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다고 했어요. 이혼을 수십 번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해서 딸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혼해주지도 않을 게 뻔하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아버지에게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었고 최대한 싸우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조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의 여자에겐 이혼이란 인생의 낙인 찍히는 것과 같은 거여서 함부로 이혼하기도 용기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있어서 감히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그렇듯 사방 벽면이 막힌 듯이 답답하고 억눌리며 살고 있었는데 첫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 태령이더래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압박을 주시는데 둘째도 딸이자 무척 실망해 하시더랍니다. 할머니는 손주복도 없다시며 대놓고 실망해 하셨고 곧바로 셋째를 가지라는 말에 엄마가 셋째는 갖지 않겠다고 하니까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냐고 할머니가 소리 지르더랍니다. 밖에서 나오든 안 오든 다 귀찮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둘째 낳고 누워있는 산모한테 아들 타령하는 할머니를 보고서 몹시 마음이 상하셔서 속상할까봐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땡상납을 받는지 어쩐지 매일 밤늦도록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엄마에게 함부로 막 대했다네요. 엄마를 비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을 만큼 정서적 학대도 점점 심해졌다고 했어요. 엄마는 최대한 무신경과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었고 딸인 제가 다 클 때까지만 참아보자고 작정하셨다네요. 저는 엄마에게 더 늦기 전에 결혼을 권해드렸어요. 딸인 제가 이제 다 커서
결혼도 했으니 용기를 갖고 이젠 엄마의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자존감을 되찾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실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별거를 하고 싶다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조정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법률상 혼인은 유지하되 별거 상태를 유지한다. 둘째, 서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셋째,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서로 가족 행사에 부부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서로 재산상의 빚을 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조정안의 예시는 최근 이혼 소송 중에 실제 조정안을 내놓았던 예시 한 부분인데 저도 엄마한테 이런 방법으로 결혼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법률원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이나 보험금 등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 순위도 인정받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라도 자존감 있고 존재감 있는 새로운 엄마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이 꺼려진다면 결혼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꼭 권장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참고 산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에 이런 방법들로 해서 어느 한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결혼이 그 대안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이나 이혼하셨던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 생각들을 댓글로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사촌언니 사진을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3분이나 계십니다. 엄마는 딸 부잣집의 막내이시고요. 새 이모들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지만 특히 셋째 이모와는 친구처럼 자주 연락하시면서 더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셋째 이모에게는 사촌 언니와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웃해서 자주 왕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촌 언니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교육 문제 때문에 이모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그 뒤론 자주 볼 수 없었죠. 셋째 이모만 가끔씩 엄마 보러 내려오곤 하셨지만 사촌 언니를 볼 일이 그닥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진학했다는 것과 지금은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동생도 공부를 잘해서 역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에 다니고 있었고 취업 준비 때문에 잠시 휴학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친척 결혼식 때문에 엄마가 함께 서울에 가자고 해서 셋째 이모 집에 이사 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친척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셋째 이모를 만났습니다. 안 본 사이에 많이 나이 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안쓰럽더군요. 저희 엄마는 물론 셋째 이모보단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인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모들은 볼 때마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친척 결혼식이 끝난 후에 셋째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온 김에 며칠 동안 서울 구경도 좀 하다가 내려가라고 해서 그럴 참이었어요. 사촌 언니는 연차 쓰고 여행 중이었고 사촌 남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후론 집에 컵배기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숙도 정년 퇴직하셔서 산으로 들러 다니시는데 이모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주로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관절염 때문에 거동 힘드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고서 이모가 안방에서 엄마랑 함께 얘기하시느라 저는 사촌 언니 방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처음 와본 이모 집은 겉으론 아담해 보이는 주택이었는데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모던하게 해서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았어요. 특히 사촌 언니 방은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방이 널찍해서 부럽기까지 하더군요. 큰 침대에 널따란 컴퓨터 책상과 화장대까지 있었고 벽면 반쪽을 가릴 만큼 큰 장식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니 사진들이 아주 예쁜 액자에 솜씨 좋게 놓여져 있더군요. 너무나도 안 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사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언니와 함께 찍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화장대나 책상에 보란 듯이 놓여있는 다른 액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어김없이 같은 사람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전 나도 모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여기저기에 도배가 된 걸 보니 딱 봐도 보통 관계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이모한테 사진을 들고 가서 물어봤더니 사귀는 남자 친구라면서 연하라는데 휘숙이가 좋아 죽는다고 했어요. 아마 그놈이랑 여행 간 것 같다며 이모는 기생오라비같이 생겨서 맘에 별로 안 드는데 죽고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뒷면을 보니 그놈이 바로 제가 아는 놈이 맞았어요. 서민철과 김희숙이 하트 뿅뿅 칠대어서 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사촌 언니 애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네요. 민철이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죽자사자 쫓아다녔던 녀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나름 귀엽기도 해서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던 애였어요. 거기에다 말빨도 좋고 유머스럽기까지 제법 매력있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저를 좋아한다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았었죠. 친구들 질투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철이는 대학교를 인서울하고 저는 지방대학에 남아있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건가 했는데 꾸준하게 민철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방학 때는 저를 만나러 일부러 내려와 주었고요. 군대 입대할 때도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만나고 가곤 했었고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왔었죠. 그런 민철이가 싫진 않았고 그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사촌 언니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 놀라 자빠지겠네요. 친척 결혼식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고 톡을 했는데 친구들과 강원도로 놀러 간다고 했는데 혹시 사촌 언니랑 함께 여행 간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톡을 보냈어요. 바로 톡이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건지 아님 나한테서 돌아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민철이가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네요. 고등학교 동창인 몇몇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물론 민철이한테 프로포즈는 받지 않았지만 당연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한참 만에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여러 번 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느라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하자고 했어요. 거기에 김희숙 씨 바꿔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네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순간 아무 말 못하고 멈칫하더군요. 그리곤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나쁜 XX야. 김희숙 씨 바꾸라고. 나 지금 김희숙 씨 방에서 전화하는 거거든. 사촌 언니랑 나랑 둘이서 양다리 걸친 거니? 민철이는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서울에 있는 거지?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전화할게. 만나자. 일단 전화 끊자.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이모한테
사촌 언니 휴대폰 번호 물어봐서 걸어봤더니 언니가 받았습니다. 사촌 언니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말했어요. 언니, 나 미경이야. 나 지금 이모 집 와 있어.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다. 이모 말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간 것 같다던데 남자친구랑 재밌겠네? 어? 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들켰네. 응, 남친이랑 여행 왔어. 여기 좋다. 크크. 여기 언니 방인데 언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남친이야? 응, 귀엽지? 며칠 있다 내려가라. 얼굴 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친이 있냐고 하니까 지금 안 보인다고 다음에 만나서 소개시켜 준다고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당해보구나 했습니다. 하필 사촌 언니랑 나랑 엮여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몰래 딴 여자랑 여행까지 간 민철이도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어디 있냐고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이걔 XX야. 아까 함께 있었던 네 애인집 앞으로 와라. 했더니 아직까지 이해 못한 듯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네 애인 김희숙 씨 집 앞으로 오라고. 한참 후 도착했다는 톡 받고 나갔더니 지 애인 집이라서 잘 아는 듯이 옳게 찾아왔더라고요. 늦은 시각이라 딱히 조용히 이야기 나눌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동네 편의점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촌 언니 혼자 놔두고 왔냐고 했더니 정말 이종 사촌간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처박으면서 괴로워하는 신용을 하니까 더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며 설명해보라 했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감정은 믿지 않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선배한테서 관심 있는 회사인 외국계 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희숙 씨를 소개받았었는데 어쩌다 자주 만나게 되었고 김희숙 씨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상관없어 했고 끝없는 고해에 시달렸는데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술 맞장도 잘 해주고 선물 공세며 이리저리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게 되었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일이나 고민들을 누나처럼 잘 들어주고 받아주어서 고맙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김희숙 씨의 적극적인 대시에도 굴하지 않았었는데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바람에 넘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코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김희숙 씨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남성 편력이 심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안 만나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저희 사촌 언니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김희숙 씨에게서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쉽게 만나고 대시한다고 해서 남자를 질리게 하는 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았고 잠깐 만나다 그만두자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이종 사촌 관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랬네요. 왜? 나이 빼고는 모든 게 다 나보다 잘났는데 너와 나는 친구 사이 아니었어? 언니랑은 애인 사이인데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 사촌 언니가 그렇게 민철이 너를 좋아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언니한테 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성심성의껏 봉사든 뭐시든 잘해봐. 가만 보니 민철이도 사촌 언니를 좋아해서 만났으면서 나한테 들통나서 할 말 없게 되니까 괜한 사촌 언니를 중상모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처럼 함께 있었으면서 웃기지도 않는 짬뽕 같은 인간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작정하고 핸드폰에 모두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친구도 뭣도 아니니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민철이한테 가졌던 좋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씻겨져 내려간 것 같아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불결한 자식, 이런 형편없는 애 때문에 속상해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촌 언니 방으로 돌아와서 언니 컴퓨터에 서민철이란 녹음 파일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았어요. 그리고 서민철 녹음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모를 책상 위에다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서둘러 집에 가자고 하고 이모집을 나왔습니다. 사촌 언니랑 마주하고 그런 껄끄러운 얘기를 나누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언니한테 책상 위에 메모 남겨뒀으니 꼭 읽어보라고 톡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어느 날 문득 사촌 언니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가 민철이랑 사귄 줄을 진즉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민철이랑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다. 나 사실은 민철이 아기 가졌거든. 민철이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축하해줘. 미안하다. 전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고도 말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씁쓸한 기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이 엮인 민철이가 원망스럽더군요. 앞으로는 이모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도 민철이도 당분간 마주치지 않고 살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병간호를 며느리가 책임지라고? 내가 왜? 아들은 뭐하고? 호구 며느리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중 장남 며느리입니다. 손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고요. 남편과는 대학 4년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전문 직종이 아닐 바에야 전업주부로 사는 게 낫다고 하셨고 저 또한 현모양처가 되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제 명의로 된 한강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쪽 지방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크게 하시고 계셔서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도권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해서 공유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껏 따신 밥 먹고 어려운 줄 모르고 자란 부르조아라서인지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놀고 먹고 사는 인생이 참 좋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비상금도 넉넉히 있겠다. 남편 공기업에 다녀서 월급 차곡차곡 들어오겠다. 신혼집 예쁘게 꾸미는 재미로 사는 게 사는 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는 집 딸답게 인테리어도 사치스럽게 꾸며도 보고 드레스실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신혼을 100% 즐기기로 했었습니다. 아기 낳으면 힘들다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주의였죠.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집들이해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프랑스 로코코풍으로 화려하고 과감한 인테리어에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쁘게 잘 해놓았다고 하시면서도 레이스가 줄레줄레 달린 제가 입은 홈드레스나 커튼과 방석, 그리고 부담스러운 촛대 받침들을 보고서는 정신없다며 치우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쁘기만 하다고 집을 잘 꾸며놓았다고 칭찬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결혼 생활이 소꿉 장난이 아니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 구경을 꼼꼼히 했었고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니 그러시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마땅해 하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편들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고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니까 결혼 전처럼 사치 부리고 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철없는 애한테 어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고 살아보는 게 꿈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쓸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며느리가 철없이 살림도 못하고 사치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일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부딪힐 일이 없어서 잘 지내왔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나름 잘했었고요. 아가씨나 도련님 생일 때 꼭 기억하고 선물 준비해서 멋들어진 맛집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백화점 들릴 때마다 남편 옷 사면서 시부모님 것도 사서 선물로 드리곤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빌 때마다 적지 않게 용돈 겸 드렸어요. 남편 월급으론 어림도 없는 액수였죠. 아직 학생인 아가씨에게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결혼해서 저처럼 다 차려놓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부모 잘 만난 덕분에 풍족하게 살고 있단 걸 압니다. 대학에 들어와 보니 정말 힘들게 사는 친구들 많이 보면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친정아버지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지겹지도 않냐면서 슬슬 부동산과 경매 쪽 공부하라고 성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쪽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남편이 지방으로 순회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순회 근무를 하고 와야 승진도 빠르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본사로 다시 되돌아올 건데 몇 년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탈 있겠나 싶어서 그냥 섭섭했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직 신혼인데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가면 안 되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이름도 거창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시작할 거라서 안 된다고 했죠. 결혼한 지 1년을 다 채워가니 이 정도 신혼생활 보냈으면 된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주말 부부 생활을 영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기도 얼른 낳아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렇게 짧은 신혼생활을 보낸 후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련님의 결혼말이 오고 갔습니다. 도련님의 결혼 문제로 의논 좀 하자고 남편이 있는 주말에 부르셨어요. 시누이와 도련님도 와 있더군요. 저는 도련님이 아직 상견례도 남아있고 결혼이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미리 축하한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었죠.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소불고기도 넉넉히 내오시고요. 평소엔 비싸다고 소고기를 잘 내오지 않으셨거든요. 암튼 도련님 장가가게 되어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도련님이 직장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 데다가 시부모님도 여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네 부부가 넉넉히 사는 것 같으니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꼭 주말부부를 해야겠냐고 하시면서 남편이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함께 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있어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했더니 무슨 일을 할 거냐면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네요. 특별히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희 부부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불쾌하시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결혼했으면 남편 따라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셨고요. 그러자 남편도 저희네가 의논해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도련님을 향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시아버지만 쳐다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네가 집이 있으니 도련님 신혼집 장만에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시네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해서 전세금 보탤 만큼의 돈은 없지만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형이란 놈이 동생 집을 좀 해주는 게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돈이 없다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는 거냐며 대출을 받아서 해주던지 너네 집을 비워서 살게 해주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으로 휑하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도련님은 뻘쭘해하면서 남편과 저한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며 결혼은 해야 하는데 전셋집도 장만 못했다고 하면 면이 서질 않는다고 부탁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형이니까 없는 동생 도와주라고 거들었습니다. 막말로 남편이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장만 하는데 돈 보태주셨나? 아니, 결혼비용 대주셨나? 의문이 들더군요. 집은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혼수도 어차피 딸내미 쓸 거니까 친정아버지가 아낌없이 해주신 거고 그 외에도 시댁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궁색한 결혼하는 것 싫어서 적지 않게 보태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돈 많아 보이는 며느리 믿고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시어머니에게 돈이 어디 있다고 대놓고 전셋집 도와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대신에 최대한 결혼식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한테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라고 하면서 남편도 결혼할 때 전세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 그걸 알고서 장인어른이 집장만 해주셔서 덕분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월세로 시작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염치 없이 장인어른이 해주신 아파트를 담보받아서 대출해줄 수 없으니 은행에 대출받고 부족하면 월세로 하던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사정하듯이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자 참 난처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없으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 신혼 전셋집을 며느리한테 구걸하시다니 제가 돈을 쌓아놓고 주체 못하는 며느리쯤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요. 시동생 전셋집 보태주면 그 다음엔 시누이?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번에 적지 않은 용돈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줬던 것을 일단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생일 때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았고 좀 더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못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맞더군요. 그동안 나름대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왔었는데 도련님 전셋집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잘못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남편이 적금 통장 탈탈 털어서 줬다고 했어요.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요. 그걸 하신 시부모님은 굉장히 저를 괘씸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 돌변하셔서 저를 보실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치 않은 며느리 돈을 쓰려고 했는데 아까운 아들 돈을 썼다는 거겠죠. 말끝마다 네 시동생은 굴속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저 들으라고 지겹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그 큰 아파트에서 혼자서만 호화스럽게 산다는 거겠죠.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느라 지방에서 골방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주 만나 뵐 일이 없으니 저러시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님네는 속도 위반을 하셨는지 몰라도 결혼한 지 5달 만에 첫 애를 낳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집에서 뭐 하냐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네 동서는 애기도 잘 낳았는데 결혼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집에서 놀면서도 아기 소식이 없냐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고 있지 않고 돈 벌러 다닌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부동산 사업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코웃음 치셨습니다. 그냥 놀면서 아들 돈 축내면서 사치 부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부동산 사업 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물건 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한가득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전화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제가 연락이 안 되니 119를 통해서 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급히 오라고 하셨어요. 병원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있었어요. 종합검사를 받고 나온 결과가 척추측만 협자증으로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 투여를 해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입원 수속을 맞춰드렸고 중간에 하던 일을 끊고 나왔던 터라 또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있는데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는데 한가하게 집에 있냐며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안 하냐고 야단치셨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오신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시네요. 아니, 어머니는 뭐 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포괄병동에 입원해 드린 건데 며느리가 굳이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하셨어요. 6인실에 계시도록 했는데 불편하다고 1인실로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1인실과 6인실 입원비 차이가 꽤 날 텐데 굳이 저에게 1인실로 옮겼다고 하셔서 그러신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병간호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한 번씩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될 말이라며 일하지도 않으면서 일 핑계대고 있느냐고 당장 와서 시아버지 병간호 하라고 윽박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셨는지 허리가 아파서 잠깐도 병원에 있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학교 다녀야 하니 안 되고 동서는 애기 키워야 하니 안 되고 서방님은 직장일로 힘들 테니 안 되고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일하러 나가야 하니까 시아버지 병간호 못 해드린다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듣자 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하시더군요. 허리가 아프건 안 아프건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기저귀 차고 있고 포괄병동이라 간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가족들 병문안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행여 나 몰라라 할까봐서인지 난리 부르스를 하십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 얘기해주고 어머니를 진정시켜달라고 했어요. 포괄병동이니 가족의 한 사람만 면회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설마 저보고 혼자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한 후에 주말 끼워서 며칠 연차를 내고 시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해서
바쁜 아들을 불러내서 병실을 지키겠다고 야단하셨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잠깐 면회 올 수는 있어도 병간호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저를 따로 병실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비는 어떡하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항생제 과다 투여로 급성 신부전으로 의식불명이 되어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루 3번 30분만 가족들 면회가 한 명만 가능해서 딱히 병간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매일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성하셨습니다. 처음엔 장남 며느리라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원비 때문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만사 제껴두고 달려오라고 해서 하던 일 멈추고 급히 갔는데 아무도 안 왔더군요. 저만 혼자 부르셨더라고요. 아가씨나 동선이한테도 위독하단 말 듣지 못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병원비 결제해달라고 하니까 저보고 병원비 내라고 위독하다고 거짓 부럼까지 해가며 오게 한 거였더라고요. 안 믿기실 겁니다. 저도 설마 했으니까요. 그동안 입원비며 중환자실에서 이틀에 한 번 투석하시니 병원비는 상당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결제하시라고 카드만 드리고 일하는 중이어서 병원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조금 맥이 빠지더군요. 병원비 결제가 급하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던지 왜 시아버지가 위독하지도 않은데 위독하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굳이 오게 해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네요. 왜 아들 신용카드를 주었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아버지 병원비 대주는 게 아깝냐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돈도 쌓아놓고 살면서 거기에다 남편이 버릇안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아버지 병원비가 아깝다냐고 하시면서 당장 와서 병원비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만 보니 뒷면 서명란에 아들 이름이 있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아들 돈을 어떻게 병원비 한 큐에 쏟아 넣느냐는 말씀이셨어요. 돈 많아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사는 며느리 돈으로 병원비 결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어찌 말씀하신지 궁금해서 아무 말도 않고 듣고만 있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남편한테 들려주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장남 며느리니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간호와 병원비를 다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대충 듣다가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며느린 제가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병원비를 다 책임져야 해요? 아들이 번 돈은 싫다고요? 며느리 돈으로 시아버지 병원비 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각이 있는 애 같으면 네가 돈 좀 가지고 있으니 좀 베푸고 살면 좋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호구 며느리 바라신 것 같은데요. 아들 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호구 며느리 다시 잘 찾아보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녹음 내용과 함께 톡을 보냈어요. 당신 어머니가 호구 며느리 원하셔서 우린 안 될 것 같다. 집 비번 바꿀 테니까 앞으로 여기 올 생각 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가지나 자잘한 물건들을 용달이 실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화 빗발치는데 받지 않았더니 열받으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도 전화해서 딸을 그따위로 가르쳐서 시집 보냈냐고 열을 내시고 전화 끊더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연락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며느리 얻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 와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되신 친정 부모님이 당장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올라와서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더니 밤새 그러길래 그 늦은 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드님이 내 집 앞에서 와서
문 열라고 난리 판꽃이니까 제발 데려가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배경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씁쓸합니다. 남편이 웬만해선 저랑 헤어지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남편만 보면 헤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것이지 희생을 강요받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떠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 둘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시댁 쪽에 시부모님 계시고 남편 누나인 손이 시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눈팅만 해오다가 저도 기막힌 막장 얘기를 꺼내려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했어요. 1년 정도 연애하다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도움으로 투룸 전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첫 아들을 낳고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전셋집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저를 종년 부리듯 하셨습니다. 결혼한 시누이 김치며 반찬이며 할 때마다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라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절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신혼 때부터 틈만 나면 시댁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정말이지 시댁에 가면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없던 일도 만들어서 일거리를 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별나게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양 있는 척을 하시죠. 일단 반찬 하나를 절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세요. 한 말 또 하고 다시 리바이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해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잔소리는 몇 배가 돼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또 결벽주의사이면서 잣다가 인정한 완벽주의사세요. 제가 설거지한 그릇을 들어서 하나하나 살피더니 기어이 꼬투리 잡고 더럽다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잔소리가 한 바가지가 돌아오죠. 그럴 때면 늘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나 하고 대놓고 옆에서 지켜보며 숨막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설거지하는 것만 봐도 영리한지 멍청한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너처럼 멍청한 애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머리를 닮아서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다면서 손자가 자기 아들을 닮아야 하는데 너를 닮으면 어쩌냐며 대놓고 저를 함부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영리한 어머님 아들이 멍청한 저를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다고 대꾸했더니 대번에 하늘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말대꾸 하냐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 해댑니다. 그러고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중고딩 때 엄청 공부를 잘했었다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말끝마다 대학 못 간 이유 하며 공부 잘했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시어머니는 스스로가 되게 교양있고 지적이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새 며느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독특하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시댁에 불러서 가면 시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 따라 등산 모임에서 며칠간 놀러 가신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신 겁니다. 아예 시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바람핀 여자랑 사시려고 한다네요. 뻔히 드러날 그런 사실을 저만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저만 모르게 하라고 남편과 신우 입단속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외도로 집까지 나가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빡빡 씻고 하지 않던 포악스럽고 쌍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를 타박할 때는 쥐어 받기까지 하기도 했고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평소 땐 교양 있는 시어머니처럼 굴다가도 조금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화를 지나칠 정도로 냈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했을 정도 욕이 아닌 정말 듣기도 민망한 욕을 적나라하게 하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밀치는 것은 기본이었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결벽증이 심해서 우리 아들 둘이 시댁에 데리고 가면 애들 쫓아다니며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다니셨고, 그때마다 절 불러서 아글아글 쓰는데 애들이 경기 일으킬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어요. 올 아들 8살, 6살이라 한참 뛰고 놀 때 아닌가요? 시댁에만 오면 애들을 잡아요.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인가요? 남자아이들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다가 올레들이 뛰어다니고 하면 할머니 말을 우습게 알아듣는다면서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며 애들한테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니그 시아버지가 날 무시하니까 며느리 손자까지 날 무시하네 하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는 것을 제가 안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와 울 애들한테 푸시는 것처럼 보였네요. 울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제 뺨을 때리더니 보란듯이 울 애들을 쥐잡듯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애들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후려치면서 다 네 애미 잘못 둔 탓이다 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때의 시어머니의 모습은 흡사 미치광이 할멈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더니 이제 며느리 손자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엉엉엉 울면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애들 챙겨서 바로 나와서 한동안 시댁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울리들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때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못 믿어 했어요. 더군다나 제 뺨을 때렸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남편 말이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깔끔하고 완벽한 성격 탓에 항상 예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상시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과 누나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와 다투거나 싸우는 날에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서 쥐어 팼다고 하네요. 암튼 시아버지가 딴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갔으니 자기 엄마가 정상이 아닐 거라며 당분간 시댁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자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 엄마 전화 안 받냐며 너네들 쌍으로 자기 엄마 무시하는 거냐고 하네요. 그 어미의 그 딸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 하고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렸네요. 그런 후에 얼마나 평화롭던지요. 며칠 동안이었지만 시어머니 호출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시댁 출입을 안 해도 되니 정말 좋더군요. 엎어지며 코다울 정도에 있는 시댁에 가지 않은 지 2달 정도 되어서 제가 셋째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왕 아들 둘 있으니 늦둥이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기뻐했어요. 그런지 얼마 후에 신우이가 낮에 아무도 없는데 찾아왔어요. 옳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둘 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까짓거 뺨 한 대 때렸다고 무슨 큰일이라고 영 끊자는 거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때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꺼내지 마시고요. 저도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돌아가세요.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 보고도 불효자식이라며
하필 지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지 엄마 나 몰라라 한다면서 이래서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지금 알아누웠다고 며느리 된 도리로서 시어머니 내다봐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녀이신 따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불효자식이 가봤자 시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럴 거냐고 올케가 이런 식으로 시대가 알기를 우습게 할 거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형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 보니 제사가 가까워져 제사 음식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아예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동안 그렇게 꽁으로 부려먹었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네요. 아직 애기도 없으시면서 애들 둘이나 키우는 올케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직장 다닌 여자들은 다 형님처럼 다 제사를 올케들이 해주나요? 전 이제 셋째도 임신했으니 애들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행여 부려먹을 생각 마시고 돌아가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네. 애기를 셋이나 베고 요즘 세상에 애기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벅찬데 셋이나 키우냐고 하네요. 지 동생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하면서 첫애 때도 조심성 없어서 그랬는지 일부러 결혼하려고 지 동생 낚으려고 했는지 떡하니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더니만 셋째까지 가졌다고 막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당장 애기 지우라고 하네요. 조심성 없이 어찌 감히 셋째까지 갖게 됐냐고 하면서 행여라도 낳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면서 끔찍하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안 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 형님은 애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때마다 아기 죽이셔서 지금 애가 없는 거군요. 몰랐네요. 이제 살았네요. 끔찍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기들을 죽이셨어요? 어디다 감히 우리 애기를 죽이라 말을 하시는 거죠? 천벌받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가졌다고 유세 떠냐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그러더니 역부족이라 느꼈는지 너 두고 봐라. 오늘 너 하늘 같은 신우이를 무시한 벌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해주겠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올케 이 미친년이 셋째 가졌다고 내가 애기도 못 낳는 년이라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나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 보고 빨리 와서 인연 죽여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질세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 누나와 네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는데 둘이 한바탕 싸우더라고요. 전 안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놓고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TV장 밑에 놓았어요. 혹시 모르니 남편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시어머니가 금방 도착해서 문 열라고 하니 시누이가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니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의 뺨을 연거푸 때렸어요. 그리고 배를 차면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해서 결혼하더니 또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했다고 하면서 더러운 년 죽여버려야 한다면서 세상에 너 같은 년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하는 말이 정도가 지나쳤어요. 남자들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니 어떻게 남자들이 감당하겠느냐며 너도 그런 년들이랑 똑같다면서 더러운 걸레 같은 년들이라며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배를 계속 걷어찼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자기 보고 얘기 못 나온 년이라고 했다며 계속 시어머니 부하를 더 돋구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아랫배를 움켜잡고 막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듯이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제 배를 걷어차고 찍어 누르고 했어요. 남편이 친정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전화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로 달려왔다는군요. 남편이 도착했을 땐 전 이미 반쯤 정신을 잃었었고요.
남편이 문 밖에서 들으니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그 내용 고스란히 전화 너머로 들으면서 오는 데 미친 줄 알았다네요. 남편이 배를 누르고 들어오고자 그때서야 멈추고 흠칫 놀라더래요. 실신한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남편이 제가 하혈을 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열에 받쳐서 아악 하고 119를 먼저 부르고 돌아보니 신우야 시어머니가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배를 움켜잡고 실신해 있는 나를 남편이 울부짖으며 정신 차리라고 얼굴을 때리며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때려놓다니 정말이지 엄마고 누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질렀다네요. 119가 와서 실려 나가고 병원에 갔지만 유산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쯤에 친정아버지가 도착했고 병원에 친정 식구들이 몰려왔고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남편을 불러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와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아직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함께 있더라네요. 버스 간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래요. 걔는 어쩌고 있니? 혼자 지랄 발광하다가 넘어진 거다. 내가 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쇼를 할 게 뭐니? 에휴, 내 참. 그러더니 옆에서 시누이도 혼자서 넘어진 거라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않고 핸드폰에 녹음 소리를 들려줬답니다. 쌍욕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리하며 퍽퍽 쳐대는 발길질 소리하며 맞으면서 신음하는 비명 소리하며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리를 다 들려줬다네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면서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거냐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다네요. 왜 그랬냐고요. 준이 엄마가 엄마한테 그리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누이 김치 담가주고 반찬 해다주고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냐고요. 시키는 일 다 해주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할 말 없게도 며느리가 더러워서 싫답니다. 혼전 임신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천밖에 보였다네요. 니한테 얼마나 살랑거리고 애교 부리고 했으면 네가 넘어갔겠냐고요. 셋째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도 그런 년들 때문에 나 버리고 간 거라면서 더럽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왜 엄마랑 이혼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자식인 나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오죽했겠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불쌍한 어미한테 할 소리냐며 지랄 발광을 하더래요. 시누이도 지가 넘어져서 그리 된 거고 지 엄마는 욕만 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콩밥목을 각오하라고 하니 그때서야 시누이가 싹싹 빌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만한 일로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놈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결혼 때 해준 전세자금 돌려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은 아버지가 해준 돈이지 어머니가 해준 돈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고요. 시댁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시아버지가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로 내놓았다고 했답니다. 자식이 지 어미를 이제 경찰에 고발하고 콩밥 먹게 될 테니 집이 무슨 소용이냐며 앞으로 안 보고 살자고 하고 나와버렸다네요. 저희 친정 쪽에서는 이혼까지 거론했었는데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발한다고 하고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이혼하란 소리는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런 사이 바람나서 나가서 딴살림 차렸던 시아버지가 병문안 와서 미안해하고 대신 사과한다며 위로는 되지 못하지만 시댁집 판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설마니 지 애묘한 누나를 고발하겠느냐고 하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결혼해 보이는 태도나 살던 집을 진짜로 내놓고서 집을 벌어오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고선 이게 아니나 싶었는지 전화를 해댔지만 이미 차단되어서 통화도 안 되고 딴살림 차린 시아버지도 전화 통화 안 되니 그때서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참 비가 거슬리더군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남 앞에 조아리는 것을 끔찍이도 못하는 사람이 당장에 살 집이 없어지고 경찰에 고발당한다고 하니
대충 무릎 꿇고 빌면 되겠거니 싶어서 하는 모양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당신과 당신 딸이 폭행해서 자식까지 죽게 했으니 전속 폭행 살인이다며 어떤 경우도 용서는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니 그 말에 벌벌 떨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며 신을까지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아파트 명의는 제 단독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 배평도 제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앞에 나타나지 않겠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니 증거도 충분하고 곧바로 고발당하면 콩밥 먹게 생기게 될 것 같으니 정신없이 찾아와서 둘이 고개 푹 숙이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고개 돌려버렸고요. 그러니 더욱 안달이 났는지 법무사 사무실 통해 토지 배평 이전 내용을 알려오지 않나, 병원비로 쓰라며 제 통장에 돈을 몇 천만 원씩이나 입금해 오지 않나 별소는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리 한다 한들 내가 받은 상처는 그에 비할 바가 못되죠. 저는 그때 충격받아서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남편도 싫어져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울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힘내려고 하고 있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와 당분간 함께 살면서 많이 좋아졌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집도 꾸미고 하면서 그때 일을 잊을 수 있을까 했지만 쉽게 잊혀지진 않네요.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가게 한 그 못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난 이렇게 힘든데 휘익낙낙거리며 잘 살고 있겠죠?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용서를 빌고 남편이 저한테 깍듯이 잘하니 남편 얼굴 봐서 경찰에 고소는 안 했습니다. 평생 안 보기로 살기로 했으니 연은 끊은 셈인데 저에게만 깊은 상처가 남은 셈이 된 거죠. 아이를 못 지킨 마음의 상처가 언제나 치유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정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열불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돈은 아들 돈이고 며느리 돈도 아들 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말로만 회사 다니느라 고생한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맘에도 없는 립 서비스만 늘어놓으면서 세상에도 자기 같은 시험니 없다고 자화자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더 나은 입지를 다지기도 하고 회사 프로모션 중에 대학원 진학 지원 정책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잘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부러 시댁에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 그러려고 생각지도 않았네요.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에 대학원에 갔어요. 보통 강의가 10시 가까이에서 끝납니다. 아이들은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고 3학년 아들이 있는데 다 커서 알아서 할 나이고요. 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원 다니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 주셨는데 올 애들이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셔서 늦게 온다고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바꿔달라면서 노발대발 했다고 하네요. 왜 자기 몰래 숨기면서 대학원에 다니냐고요. 왜 진즉 대학원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랬으면 어떻게든 못 다니게 했을 텐데 그러냐면서 남편을 혼내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숨겼다고 혼자서 우기시더래요. 시어머니는 참 이상하신 게 제가 대학원을 몰래 다닌다고 착각을 하셨어요. 참 얼척이 없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을 붙들고 신랑이 하기 싫었네요. 그랬더니 주말에 집에 찾아오셔서는 대학원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안 다니는 대학원에 못하러 다니라는 거죠.
제가 쓸데없이 돈지랄 하려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권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승진 때 가점도 있으니 좋은 점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저목저목하니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아들 돈 써서 학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순전 제가 번 돈으로 다니고 있으니 마음 놓으시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아니라면 조용히 열심히 회사 일만 하면 될 것이지 돈 들어가며 대학원 다니면서 밤 늦게 오게 되고 좋은 일 하나 없다시네요. 돈 아깝다시며 지금 당장 그만 다니라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다니라고 했어. 주희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니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거 아까워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어머니, 시숙은 대학원 졸업하실 때 자랑스럽다시며 우리 온 식구들 모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대학원 졸업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형님이 번 돈으로 대학원에 다니니까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다녀도 아까워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요? 제가 설마 하니 시숙님처럼 논문 통과 안 돼서 7년 동안이나 졸업 못할까 봐서요? 아니면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신 거세요? 백수인 시숙님처럼 7년 동안 졸업 못할까 봐 걱정이시라면 걱정 놓으셔도 되네요. 머리 나쁜 어머니 안 닮았으니 됐고요.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시면 그런 며느리 안 보시면 되세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학비되고 다닌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하고 홧김에 쏘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애미한테 말대꾸한다고 욕하셨어요. 네가 벌어서 네가 혼자 다 쓰려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시엄니 닮아서 7년 동안이나 대학원 다녔다는 말도 네 시숙네한테 다 말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는 집구석 싫어요. 안 보고 살자고요. 했습니다. 울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가 번 돈도 네 돈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다라고 못 박으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닌다고 모양 부린 것도 얄밉고 돈 벌어서 내 몸에 쓴 것도 아깝고 당신 아들이 며느리 강의 받을 때 저녁에 애들 챙기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저 안 보고 살면 되세요. 저도 어머니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말고요. 저도 어머니 뵈러 안 가렵니다. 어머님 아드님만 보고 쭉 사세요.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부터 시댁에 남편만 갑니다.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일하기 싫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서도 머리도 나빠서 논문 통과 안 되니 바쁜 남편 불러대서 논문 정리 부탁하고 어찌어찌 해서 겨우 논문이 7년 만에 통과돼서 졸업했어요. 별 자랑스럽지도 않을 졸업식에 참석하자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연차를 내고서라도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도 했습니다. 백수라서 큰동서가 학비 다 대줬고요.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백수인데도 대학원 졸업했다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큰동서 말 들어보니 그 흔한 장학금 한 번 안 받았고 고스란히 큰동서가 번 돈으로 학비 대줬고요. 시어머니 학비 한 번 대준 적 없었다네요. 시어머니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그 나이에 대학원 학비 대주냐고요? 시어머니는 계좌에 적어도 현금으로 몇 억 이상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인데 자가 운전도 안 하시고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교회 헌금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통 크게 하시죠. 형님 말 들어보니 시숙이 백수로 있으면서도
시어머니가 형님 모르게 시숙에게 돈 지어주셨고요. 시숙이 주식하다 카드 빚져서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형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너네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1,0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 그래서 형님이 전 어머니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무슨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니까 네 남편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아니? 얼추 1억이 다 되어간다. 맨날 나만 보면 니네들은 돈 타령이니? 네 남편이 나한테 빌려간 돈인데 왜 모른 척 하는 거니?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형님한테 되려 1억 갚으라고 하셨답니다. 네 남편이 빌려간 돈이면 네가 빌려간 돈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왜 돈 빌려가 놓고 모른 척 하냐고 윽박 지르시더랍니다. 형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들한테 뒤로 용돈 지어주면서 그 돈 며느리한테 받으시려고요? 시숙이 주식한다면서 시엄니한테 몰래 빌린 돈과 용돈으로 지어주던 돈을 형님한테 다 갚으란 식이니 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천하의 논팽이 밥충이 어머니 아들 반품할 테니 헤쳐먹고 잘 사세요 하고 이혼선언 하셨어요. 그런다고 시숙이 바로 이혼해줄 리 만무하죠. 그 뒤로 형님은 시댁 출입도 안 하고 친정엄마 애들 봐주시라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시숙 밥도 안 해주고 투명인간 취급하니 자진해서 가방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엄니 밥 얻어먹고 그 나이에 용돈 쳐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나 시아버지 추도식 때도 추석이나 설날 때도 두 며느리 안 갑니다. 자기 자식만 끼고 살고 싶은 시어머니 원한대로 해드리고 저희도 저희대로 안 보고 사니 이런 꼴 저런 꼴 안 듣고 안 보니 스트레스는 안 받아서 살 것 같네요. 첫째 며느리는 이혼 요구하고 있어 다 큰아들 밥에 먹이고 있고 둘째 며느리는 안 보고 살자고 하며 콧배기도 안 비치니 죽을 마실 겁니다. 오네 안 오네 하시면 저도 형님처럼 이혼 선언하고 남편한테 이혼 요구할 겁니다. 제가 경제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혼 두려울 게 없네요. 우리 시어머니도 앞으로 쭉 밥중이 아들 끼고 살아 좋으실 테고 백수인 시숙도 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며 따신 밥 얻어먹고 살아서 좋고 큰 며느리 형님은 버러지 같은 남편 처분해서 좋고 작은 며느리인 저도 얄미운 시어머니 안 보고 살아서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네요. 울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사랑하는 작은 아드님도 똥차 되면 어머니께 폐기 처분 시켜드릴게요. 앞으로 며느리 낯짝 볼 일 없으니 평생 아드님만 끼고 사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점 많은데 응원해주시고 감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